네, 정치권에서는 또 뜻없는 때 아닌 친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시발점은 조정래 태백산맥의 작가죠. 아리랑의 작가인 조정래 씨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반민특위는 반드시 민족 정기를 위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 60만 원 해야 되는 친일파들을 전부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질서가 쓰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토착애국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그들을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편들고 왜곡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 자들을 징벌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자, 김태일 기자, 이 작가 조정래 씨의 발언 가운데 토착 왜구라 불리는 일본의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신파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지금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방이 된 이후에 그렇죠? 친일 파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청산하지 못했던 그 친일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와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됩니까? 근데 저 말이 이제 그제 이 등단 50주년 기념해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현재 지금 뭐 일본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전부 민족 반역자다 이게 아니고 과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런 내용들이 보도되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SNS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데 진 교수가 이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반민족 이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겠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으니 역시 친일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진중권 씨가 글을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그 말 뜻이 아닐 텐데 진중권 씨가 그렇게 해석을 했군요. 일단은 그 이제 조정래 작가의 얘기 중에 이제 뭐 반민특위를 부활시켜서 처단해야 된다. 일본을 갔다 오면 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유학 문제를 또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진중권 씨의 이 말에 대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특히 민주당 쪽에서도 반응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 이름으로 어제 논평을 냈는데 조정래 선생의 말씀이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런 비아냥이 과연 적절하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진정 교수의 비난 발언이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데 뭐 의원 개개인이 이에 대한 비판은 있었어도 당 차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다가 이 논평의 비판 수위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높은 편입니다. 이 논평 안에는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다라고 하거나 품격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인격은 남겨두길 바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특히 매일 메인 뉴스에 랭킹되니 살만 나죠, 신이 나죠, 내 세상 같죠 라면서 비꼬는 듯한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만 나냐라고 묻는 이 논평에 진 전 교수는 아니다, 살맛 안 난다라고 대응을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 빼고 그러니까 여당 빼고 살맛 나는 사람이 있냐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정래를 비판했는데 왜 이 성명이 민주당에서 나오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호정 기자가 직접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중권 씨가 뭐 굉장히 현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비판, 가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삼가했어요. 왜 이 수석 부대변인, 뭐 수석 부대변인이 꽤나 많기 때문에 당에 뭐 이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입장을 내놨을까? 혹시 다혜 씨, 그러니까 문 대통령 딸 얘기를 언급이 있어서 그 상근 부대변인이 발끈한 건가요?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딸도 그러면은 이런 거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쾌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지적들도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중권 씨가 대통령의 딸 얘기, 다혜 씨 얘기를 안 꺼냈으면 민주당에서 그런 논평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유추도 좀 가능합니다. 근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 아리랑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거 안 읽어본 사람 없을 정도로 굉장한 책인데 원래 이분의 소설의 주 무대가 그 해방을 전후한 그 시기잖아요. 한국 전쟁을 전후로 그 시기. 반민특위에 대한 상당한 애착이 있는 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일본에 유학 다녀온 사람들까지도 다 처벌해야 된다, 다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봐야 되나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진중권 씨처럼? 뭐 좀 확대 해석된 면은 있겠죠. 예. 뭐 조정래 작가가 태백산맥이 700만 권 팔렸잖아요. 예. 그 뭐 빨치산하고 뭐 이렇게 좀 예. 묘사한 건데 빨치산을 좀 미화하고 미군하고 또 한국군은 오히려 좀 비하했다는 또 일부의 좀 비판도 예. 있죠. 한데 그 등단 기념 기자회견 하는데 좀 오버한 측면이 있죠.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하고 일본 갔다 온 유학생들 150만 다 친일파다. 뭐 이런 건 조금 심한 거죠. 심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 전달 과정에서 좀 잘못된 전달 과정도 있었지 예. 않느냐 뭐 이렇게 싶은데 또 민주당이 저렇게 진중권 씨 개인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 성명까지 한 거는 그만큼 아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지적한 게 촌철살인으로서 얘기했고 그 문다혜 씨 대통령 딸까지 일본에 왜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 갔다 왔잖아요. 그게 예. 일본의 거의 극우 세력이 지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 그걸 좀 의식을 좀 많이 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잘못된 그 조정래 작가의 얘기를 또 진중권 씨가 또 확대 해석하고 또 확대 해석한 거를 또 공당이 일개 개인에 대해서 또 치받으면서 예. 불필요한 논쟁이 자꾸 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최고의 우리가 친일, 반일은 뭐냐? 일본보다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심플하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부터 해야지 누가 친일파다 아닐파다 해방된 지 벌써 75년이 됐는데 예. 아직까지도 반민특위를 얘기하는 수준 그거는 저는 아주 좀 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이용수 할머니가 오셨어요. 기자회견 하는데 잠깐 듣겠습니다.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입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독일의 소녀상은 저 한국의 피해자뿐 아닙니다. 네덜란드 양 할머니가 계십니다. 양 할머니는 결의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2007년 2월 15일, 15일 미국에 소시오되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양 할머니와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손을 잡고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그저 우리는 똑같은 피해자라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15일 날 양 할머니와 이용수와 그 워싱턴에서 120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피해자다 하는 것을 손으로 꼭 잡고 동생 우리는 같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어제 오늘 같은데 아마 그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만 봐도 압니다.
독일 총리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비석 앞에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그 모습 어디에 답이하겠습니까?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도 고맙습니다. 참 흘러갑니다. 하는 얘기에 독일은 존대받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베를린 수도였어도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독일 베를린시에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됐던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철회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이미 독일 베를린시가 소녀상 철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죠. 김태리 기자, 어쨌든 간에요. 이 독일 베를린 당국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당황스럽게도 일본 측 로비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미테구란 지역에 지난달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가 예. 됐어요. 그리고 제막식까지 했는데 이 제막식 이후에 일본 측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항의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미테구청이 이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에다가 오늘 14일까지 철거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한 예.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도쿄 그다음에 현지 베를린의 현지 시민단체 등등 해서 예. 철거 반대 이제 집회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미테구가 이 법원에서 이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예. 일단은 14일 날 이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좀 보류하겠다. 일단 법원에서 결과 나올 예. 때까지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당장 14일 날 철거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 면하게 된 거죠. 예. 독일도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긴 하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한 나라인데 이 소녀상 철거, 일본 측의 로비 때문에 이거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좀 국회의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113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보낸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서한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은 베를린 시와 미테구에 우리가 전한 그 목소리를 잘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실은 로비가 명확한 이유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의 피해자 편이 아니라 가해자 편에서 그 논리와 인식을 따르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외교를 해야 할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면담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국회의원들의 그런 국제적인 외교가 참 필요하겠구나.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윤미향 의원이 정 의원 후원금 문제, 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상 의정 활동을 거의 접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가 다시 윤미향 의원을 살려주는 건가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사실상 의정 활동을 접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오히려 이제 검찰이 기소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당한 회계 부정이 있다라고 검찰 수사는 그렇습니다. 발표됐어요. 8개 예. 혐의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등 예. 해가지고 기소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지금 평화의 소녀상 철거 관련해서 지금 윤미향 의원이 다시 이 활동에 전면에 나섰어요. 예. 명분은 국제적인 외교 활동이 좀 필요하다. 예. 특히 이제 정부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외교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 저는 이제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예.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왜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평생 해오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명으로 생각해서 이 일을 한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앵커께서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본인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정상적인 좀 의정 활동을 시작하겠다라는 계산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활동에 전면에 서면 과연 이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재판이 완전히 무혐의로 무죄로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 본인이 돕는 그런 자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의 해왔던 활동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뭐 그걸 가지고 탓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앞서서 이 조정래 작가의 이른바 친일파 논란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어서 잠시 그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요. 조정래 작가의 친일파 논란 또 민주당과 진중권 교수의 말싸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진 교수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마다 언론이 막 써주고 그러니까 신났냐, 너 세상이냐 이랬더니 진중권 교수가 아니 너네 세상이에요, 너희 세상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맞대응했잖아요. 네네. 또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 박진영 그 상근 부대변인이 논평 중에 이런 부분이 예. 있거든요.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대꾸로 나온 발언이고요. 여기서 예. 이제 얘기하는 예형이라는 인물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이 조조를 이렇게 비판하고 능멸하다가 이제 처형된 인물인데 예. 이 인물을 빗대서 논평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협박의 이중적 표현인지 예.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불쾌감을 또 나타내는 이런 SNS를 예. 올리면서 또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삼국지의 독설 때문에 처형당한 인물 예형의 사례까지 들면서 진중권 씨도 그 길을 간다. 이제 그렇게 또 민주당 박진영 수석 상금 부대변인이 얘기를 했군요. 윤 대표님, 예. 민주당에서 진중권 씨를 건든 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진중권 씨가 너무 여기저기 다 그냥 논평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뭐 공당이 뭐 개인 그 교수들의 SNS까지 저렇게 뭐 비판 성명을 거 있냐. 진중권 교수가 문 대통령 네. 따님 얘기만 안 꺼냈으면 안 나섰겠죠.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예. 개인들의 예. 설전으로 놔두지 당이 직접 여당이 예. 개입을 하니까 저게 무슨 진중권 씨를 오히려 더 자꾸 키워주는 거잖아요. 예. 언론에서도 저 진중권 씨 기사를 쓰면 가독성이 높으니까 인터넷 언론도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진중권 교수가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좀 나쁜 얘기도 있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자꾸 판을 키워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싶고 또 민주당이 예를 든 게 예형 예. 얘를 저는 잘못 든 것 같아요. 예형이 물론 예. 독설로 죽긴 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충신이라는 평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 조조 앞에서 문무백관들이 있는데 빨가벗고 북치면서 저 조조 저놈은 나쁜 놈이다. 황제가 있는데 황제의 권한을 일개 승상이 넘어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조조가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유표라는 사람한테를 보내요. 거기 어째 사절로. 예. 그러니까 유표한테도 또 대드는 얘기 독설을 하니까 또 황조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황조 부하로 처형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독설로 죽었다고도 하지만은 장소와 때를 구별하지 않고 옳은 얘기, 예. 충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런 대응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민주당은 야당하고 싸워야죠. 예. 개인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윤 대표님한테 다시 읽는 삼국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그런데 다른 또 설전 하나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가 등장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최근에 정당별 지지율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20대, 3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인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극우 적폐 정당의 생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교수가 반박을 한 건데요. 대응을 한 건데요. 막칼럼니스트가 정치하느라 고생이 많다라면서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은 더욱 반성하고 혁신할 테니 남의 정당 걱정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라고 적었고요. 그러면서 정치 활동하고 싶으면 밖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정식 정치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을 따라하려는 거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을 저희 방송에서 패널로 안 불러서 그런가요? 이분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자꾸 이제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관심을 끄는데 일일이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이 SNS 시대에서 일인 매체의 위력이 상당해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기 끌려고 더 자극적인 선정적인 단어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게 지금 유튜버들의 어떻게 보면 운영 습성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코인 낚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왜곡을 해서 더 나아가서 가짜 뉴스까지 생산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보는 분들은 계속 그걸만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이 사회적으로 심화돼서 결국 이제 이게 진영 대결이 더 심화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인 매체들의 그런 뉴스를 언론이 또 확대 재생산을 해주잖아요. 아까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진중권 교수는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1인 매체 통해서. 근데 거의 그거를 뭐 대서특필하다시피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다루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좀 언론에서도 과연 1인 미디어 시대 때 보도의 기준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매체들도 등장하고 다양한 또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얘기가 야당 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잡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인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람 이름이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인선을 하는 데서 하는 게 잡음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 나는 처음에 우리가 이 원을 구성했을 때에 생각했던 그 초심이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김태일 기자, 뭐 경선 얘기도 얼핏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뭐 180대 영인 상임위원장 자리 얘기도 얼핏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내년에 이제 그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서울, 부산시장 하는 부산 그렇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해요. 예. 경선위원회죠. 예. 경선준비위원회. 예. 처음에는 이제 선거대책관리위원회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선거대책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한 사실이 알려져요. 친박 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친박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사전에 논의도 없이 내정을 했다. 또 친박 인사를 일부러? 개파 정치가 또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이 선대위는 제외하고 그러면 경선준비위원회로 좀 급을 낮춰서 이걸 먼저 이제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국감 지금 시즌이잖아요. 보통 국감이라고 하면 야당의 시간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별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묻혀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못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 중진원들 사이에서는 다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이런 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내 안팎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흠집을 받고 있고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 두고 당내 갈등은 없다 이렇게 부랴부랴 진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 분란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아닌 비대위원장이지만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는 그냥 비대위원장을 계속 쭉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비대위가 계속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내 구심점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반발이 나온다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 이것은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좀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뭐 월요일 날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김종인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 또 일각에서는 추미애 아들의 의혹을 너무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떨어지면서 국민 피로도를 가져왔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화살은 전부 김 위원장에 쏠린다 이런 뭐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김 위원장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추미애 아들 의혹에 기대지 말자. 우리의 본연의 길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당내 일부에서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은 리더십의 문제니까 싹 다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꺼내는데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하고 등장을 했는데 지금 가장 좋을 때예요. 주식으로 말하면 지금 상한가를 치야 돼요. 왜냐하면 여권에 악재가 많잖아요. 너무 많았죠.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피살된 거라든지 추미애 아들 문제라든지 지금 뭐 라임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 여권에 악재가 쌓이고 국정감사가 그런 악재를 들쑤시는 어떻게 보면 벗기는 그런 계기인데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박스권에 앉혀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 위원장이 내년 4월 재보선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지면은 저분의 성향으로 봐서는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안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시장 이 성공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대선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한계. 네거티브의 한계 첫째. 상대방이 여당이 청와대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건 네거티브만 갖고는 지금 국민들은
그래 그건 알겠는데 너희들도 한번 내놔봐. 국민의힘 너희들도 메뉴판 한번 내놔봐.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당 운영을 김종인 개인기에 의존하는 거죠. 호나우두 선수 혼자서 축구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걸렸어요. 예, 그렇죠. 코로나까지 걸렸으니까 그 팀이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의존하고 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제든지 대선 주자도 될 수 있으면서 당 관리를 한다는 좀 애매모호한 거 예. 이런 것도 좀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개는 지금 대선 주자가 국민의힘이 마땅치 않은 거죠.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이 좀 불리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대선으로 가는데 중요한데 대선 주자 후보군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이나 그 이재명 같이 이런 김경수, 예. 그 각축을 벌이면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 국민의힘이 지지율 답보의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건은 여건대로 또 야건은 야건대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